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가 라고 물었을 때의 대답은 사랑을 나누어 주는 삶인 것이다. 그보다 위대한 것은 없다. 그 사랑이 귀하기 때문에 더 높은 사랑은 죽음까지도 극복할 수 있는 것이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삶이 눈부시게 빛나길 바라는 루나펄스입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먼저 100세 인생을 산 사람의 삶의 지혜를 빌린다면 앞으로 우리의 삶은 더 아름다워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책은 김형석 교수님이 쓰신 100년을 살아보니입니다. 1960년대 초대형 베스트셀러였던 영원과 사랑의 대화의 저자이자 왕성한 저작 및 강연 활동을 펼치고 있는 영원한 현역 김형석 교수님의 저서입니다. 김형석 교수님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먼저 해드리고 제가 책 중에서 인상적으로 읽은 몇 군데를 발췌해서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1920년 평안남도 대동에서 태어나 일본 조치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연세대학교 철학과에서 30여 년간 후학을 길렀고 미국 시카고대학교, 하버드대학교 연구 교수를 역임했습니다. 대한민국 철학계 1세대 교육자로 한우리 독서문화운동 본부 초대 회장을 지내셨고요. 현재 연세대학교 명예교수이며 활발한 저서 활동과 강의 활동을 여전히 펼치고 계십니다. 우리나라 철학계의 거두로 평가받고 있죠. 주요 저서로는 현대인의 철학,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인생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예수 등이 있습니다. 특히 1960년에서 70년대 사색적이고 서정적인 문체로 고독이라는 병, 또 영원과 사랑의 대화 등 다수의 베스트셀러를 집필했는데요. 당시 피천득의 뒤를 이은 수필계의 대표적인 저서로 한 해 60만 부를 판매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 책은 2016년에 일수의 발행이 있었고요. 제가 가진 책은 2019년에 33쇄 발행본입니다. 김형석 교수님은 어떻게 살았는가 라고 묻는다면 나는 사랑하기 위해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이 있는 고생이 행복이었네 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또는 나라를 위해 살아온 일들이 때론 그 짐의 무게 때문에 고생스럽다 여기기도 하지만 결국 그것들이 자신의 삶을 지탱해주는 원천이고 행복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요. 우리의 남은 인생은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 것인지 참 고민되는 화두이기도 합니다. 살아본 인생을 돌이켜 깨달은 삶의 비밀들을 100세 시대를 맞아 미래가 막막한 우리 인생 후배들에게 다정하고 나지막한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아직 읽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꼭 읽어보시길 추천합니다. 오늘은 김형석 교수님이 자분자분 들려주는 삶의 이야기로 편안하고 따스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00세를 맞으며 새해 첫날 우리 나이로 100세가 되었다. 감사와 걱정이 함께 찾아든다. 두 자리 숫자가 세 자리로 올라가는 과정이 그렇게 힘든 것인가? 나 자신은 괜찮은데 주변에서 가만두지를 않는다. 아침에는 KBS 아침마당에 출연해 행복 이야기를 했다. 지난 31일부터 닷새 동안은 인간극장에 내 100세 모습이 소개되기도 했다. 나도 모르게 100세부터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묻지 않을 수 없다. 80대 중반부터는 몸이 종합병원이라고 한다.
우선 건강 유지가 걱정이다. 언제 어디서부터 온 손님인지 건망증이 찾아왔다. 일이 있어 아래층으로 내려왔는데 왜 왔는지 깜빡 잊어버린다. 연말에 2, 3일 동안은 반성과 연구를 해보았다. 나로서는 마지막 중대한 결정을 내렸다. 더 늙지 말자. 98세로 돌아가자는 생각이다. 98세였던 해에는 부러운 것 없이 살았다. 2권의 책을 썼고 160여 회 강연을 했다. 보청기도 지팡이도 없이 살았다. 오늘부터는 남이야 어찌 부리든지 나는 98세로 되돌아가 머물기로 했다. 98세가 5년쯤 더 연장된다면 내 인생 최고의 행복과 영광이 될 것이다. 물론 그것은 내 소망이기보다는 욕심이다. 그러나 마지막 가져보는 욕심이다. 가까운 친구나 아는 분들은 용서해 줄 것으로 믿는다. 2019년 1월 김형석. 행복에도 차원이 있다. 그런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정신적 가치를 찾아 행복의 차원을 높이려고 한다. 예술의 가치는 경제적 가치와 비교할 수가 없다. 이탈리아를 여행하는 사람들은 미켈란젤로의 예술적 가치는 어떤 이탈리아의 기업가나 재벌이 남겨주는 경제적 가치와는 비교할 수가 없다고 말한다. 인류를 행복하게 만드는 정신적 가치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몇백 년 동안 이어져 온 관광 수입만도 막대하다. 1947년은 독일의 자랑스러운 시인 괴테의 탄신 200주년이 되는 해였다. 독일은 극심한 전쟁의 후유증 때문에 기념 행사를 개최할 여력이 없었다. 그것을 애석하게 여긴 전쟁의 적대국이었던 미국이 세계적인 기념 축전을 개최했다. 괴테의 정신적 영향력은 전쟁의 파괴력보다 높이 평가되어 당연한 결과였다. 20세기를 끝내면서 미국의 주간지 타임은 100년 동안 가장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을 선정한 일이 있었다. 과학자 아인슈타인이 선정되었다. 재벌가도 정치가도 아닌 과학자였다. 알렉산더 대왕은 한때 전 세계를 무력으로 점령했다. 그러나 그가 남긴 것은 역사적 기록에 그쳤다. 반면 대왕의 가정교사였던 아리스토텔레스는 조용히 아테네에서 강의하고 젖을 했을 뿐인데 그의 정신적 유산과 혜택은 230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우리의 감사와 존경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런 정신적 가치는 소유에서 오는 만족이 아니다. 창조자는 사회에 주기 위한 책임을 감당했고 우리는 그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 공간을 넘어서 시간을 초월해 인류가 공유하는 업적이다. 그래서 정신적 가치를 깨닫는 사람들은 인류가 남긴 업적의 혜택을 누리는 일에 동참함으로써 행복을 누린다. 맛있는 음식을 먹는 기쁨도 있어야 하나 음악을 감상하는 즐거움도 필수적이다. 또 이런 정신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창작의 기쁨과 행복은 고급 자가용을 타고 좋아하는 사람들보다 높은 차원의 행복을 갖는다. 인간의 자격. 행복으로 가는 또 다른 길도 있다. 선하고 아름다운 인간관계에서 주어진 행복이다. 널리 알려진 숲 지킴이라는 이야기가 있다. 직장을 구하던 사람이 예상 못했던 취직을 하게 된다. 넓은 숲에서 산불을 예방하거나 서식하는 동물들을 보호해주는 일이다. 그 사람은 숲속에 있는 집에 혼자 살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숲을 돌보았다. 몇 해 동안 숲속에서 자연과 더불어 살다가 한 가지 색다른 습관을 찾아냈다. 저녁 때 아무도 없는 빈집으로 들어온다. 그러고는 부엌에서 식사 준비를 갖추고는 잘 정돈된 거실 식탁 위에 준비한 음식물들을 정성껏 차려놓는다.
그리고 다시 밖으로 나와 작업복을 신사복으로 갈아입는다. 넥타이를 매고 머리에 빗질을 한다. 새로운 구두로 바꾸어 신는다. 그러고는 거울 앞에 다가가 스스로 존경받을 만한 신사가 되었는가를 살핀 뒤에 아무도 없는 방을 향해 노크를 한다. 그러고는 마치 어서 오십시오 라는 인사를 받기라도 한 듯이 식탁을 향해 점잖게 걸어가 앉아서 조심스럽게 식사를 한다. 식사가 끝나면 점잖게 배웅을 받고 있는 듯이 출입문을 열고 밖으로 나온다. 다시 신사복을 벗어 걸어놓고는 작업복으로 갈아입는다. 그러고 거실에 들어가 식사를 다 끝낸 식기들을 정리하고 깨끗이 청소를 한다. 만일 누군가가 혼자 사는 집인데 무엇 때문에 번거롭게 불편한 일들을 하느냐고 물으면 그는 다음과 같이 대답한다. 여러 해 동안 숲속에서 혼자 살다가 후일에 인간 사회로 나가게 되면 인간의 자격을 상실할 것 같았다. 내가 인간 사회에서 살 때 언제 가장 행복했는가 하고 찾아보았더니 귀한 가정에 손님으로 초대받아 갔던 때였다는 생각이 났다. 저녁 시간만이라도 인간답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으로 이런 습관을 창안해냈다. 영국 작가 키플링의 작품에 나오는 이야기이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다. 우리 모두는 사회 속에 태어났다가 사회를 떠나가는 운명을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삶의 의미는 물론 행복과 불행도 내가 소속되어 있는 인간적 공동체 속에서 태어나고 주어지는 것이다. 그 공동체는 이성적인 사랑일 수도 있고 가정이 그 기본 단위가 된다. 후에는 학교 생활과 직장으로 확대되기도 한다. 영향력이 적은 것 같아도 지역사회를 외면할 수는 없다. 더 높은 직책과 지도자의 위치를 차지하는 사람은 국가 사회에까지 인간관계를 넓혀갈 수가 있다. 이런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선한 관계를 맺는 사람들은 행복을 느끼고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신과 사회에 고통과 불행을 더하게 된다.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선한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윤리와 도덕의 권고이면서 의무이기도 하다. 아마 동양의 오랜 스승인 공자의 교훈도 한마디로 말하면 선하고 아름다운 인간관계에서 행복을 찾아 누리라는 뜻이었을 것이다. 공자는 그것을 어진 마음을 갖고 예절을 지키려는 정신으로 압축했다. 선하고 건설적인 인간관계는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주어진 특전이다. 닫힌 마음, 즉 이기적이고 폐쇄적인 정신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다. 그것은 후진 사회와 선진 사회를 구별하는 기준이 되기도 하며 많은 사람들의 행복과 불행을 가늠하는 사회 원칙이기도 하다. 다 떠나고 나면 무엇이 남는가 중에서 읽어드릴게요. 자동차 안에 있는 시간이 길었기 때문에 몇 가지 생각을 정리해 보았다. 다시 한번 떠오른 생각이다. 인생이란 무엇인가? 나는 사랑한다. 그러므로 내가 있다는 명제가 가장 적절한 대답이다. 93세 되는 가을, 나는 자다가 깨어나 메모를 남기고 다시 잠들었다. 나에게는 두 별이 있었다. 진리를 향하는 그리움과 결의를 위하는 마음이었다. 그 짐은 무거웠으나 사랑이 있었기에 행복했다. 나는 행복했습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십시오. 그것이 내 인생이었다. 나도 모든 사람이 걷는 인생의 길을 걸었다. 다른 점이 있었다면 무엇을 위해 살았는가 함에 차이가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어떻게 살았는가 라고 물었을 때 부끄럽지만 내 나름대로의 대답이 있었다. 사랑하기 위해 살았다는. 나도 가난이 어떤 것인지를 체험했다.
나를 대학 공부시킨다고 고향의 어머니께서 어떤 고생을 하셨는지 알았을 때에는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6이나 되는 어린 것들을 이끌고 남다른 고생을 했다. 모두가 석사, 박사 과정을 마치도록 뒷바라지를 했다. 탈북과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였다. 남다른 고생이었으나 사랑이 있었기에 누구보다도 행복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부끄러운 후회도 많아도 제자들을 위하고 기대하는 바가 컸었다. 더 위해주지 못한 것이 후회스럽다. 그래도 그 사랑의 열매가 남았기에 고맙고 감사한 일이다. 탈북을 했고 실향민이 되었다.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그 고생을 모른다. 그랬기에 다른 사람들보다는 대한민국을 조금은 더 걱정하면서 살아야 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라면 더 큰 짐도 져야 한다고 믿고 있다. 대한민국의 혜택을 너무 많이 받고 살았기 때문이다. 향백의 나이가 된 지금도 누군가가 저기에 진리가 있다고 한다면 따라갈 마음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 진리를 위해서라면 나의 모든 것을 바치고 싶은 마음이다. 나의 철학과 선배 교수가 하던 말이 잊히지 않는다. 이것이 내가 사모하고 찾던 진리였구나 하는 경지에 도달한다면 진리의 여신의 옷자락을 붙들고 한없이 울고 싶다던. 나 같은 사람은 애국심을 얘기할 자격이 없다. 나보다 훌륭한 애국자가 너무 많았기 때문이다. 그래도 나라를 사랑하고 싶다. 모든 것을 바쳐서 사랑하고 싶다. 나의 노력과 희생 때문에 좀 더 많은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다면 주어진 시간이 끝날 때까지 위해주고 싶다. 내가 더 큰 사랑을 받고 살았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이 그러하듯이 나도 나이 들면서 많은 것을 잃어가고 있다. 90고개를 넘기면서는 나를 위해 남기고 싶은 것은 다 없어진 것 같았다. 오직 남은 것 한 가지가 있다면 더 많은 사람에게 더 큰 사랑을 베풀 수 있었으면 감사하겠다는 마음뿐이다. 그 마음밖에는 남을 것이 없을 것 같다. 요한 바오로 2세가 나는 행복했습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십시오 라는 말을 남기고 눈을 감았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다. 남는 것은 사랑이 있는 고생뿐인 것 같다. 죽을 때까지 그 마음을 간직할 수 있다면 그는 모든 것을 잃어도 그보다 몇 배나 소중한 것을 찾아 지니게 될 것 같다. 그렇게 살 수만 있다면. 사람은 성장하는 동안은 늙지 않는다. 지금 내가 노년기는 언제부터인가 라고 물어보는 것은 성장이 끝나기 시작하는 때를 더듬어 보자는 뜻이다. 만일 성장이 정지되는 75세를 기준으로 삼는다면 늙기 시작하는 것은 75세 때부터라고 보아 좋을 것 같다. 그러다가 80세가 되면 노년기에 접어들게 된다. 그 나이가 되면 옛날로 돌아갈 수 없는 나의 인생이 정착되거나 평가의 대상이 된다. 내 주변에서도 그렇다. 중고등학교 때 동창이나 대학 친구들을 만난다. 그 나이쯤이 되면 모두가 살아온 과거의 결과를 보여준다. 성공한 사람이 있고 실패한 사람도 있다. 존경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이도 있다. 행복과 불행의 차이도 드러난다. 때로는 밖에 나갔다가 동료나 후배 교수들을 만난다. 이제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자신들의 인생을 마감하고 있다는 쓸쓸함을 보여준다. 그런 점들을 고려한다면 우리들 각자의 노년기는 어떠할까 반성해 본다면 80쯤의 나이가 평가의 기준이 되면 좋을 것 같다. 흔히 말하는 대로 나는 과연 성공했는가? 지금도 행복하다고 스스로 인정할 수 있는가?
그래도 존경스러운 삶을 이어왔는가 같은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이다.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 인간은 늙어가는 것이 아니고 성숙되어 가는 과정이라고 보는 관념이 보편화되고 있다. 늙는다는 것은 꽃이 피었다가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익어가는 것 같은 과정이다. 그 기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지혜이다. 지혜를 갖춘 노년기와 지혜를 갖추지 못한 흔히 말하는 어리석은 노년기의 차이는 너무나 뚜렷하다. 그런 지혜의 한 가지로 힘들여서 해야 할 일은 후배에게 물려주고 우리는 그 뒤에서 선배다운 지혜를 갖고 도와주자는 것이다. 성숙된 사회에 가면 원로라는 말을 자주 듣는다. 원로가 있는 사회와 없는 사회는 다르다. 지혜로운 조부모나 부모가 있는 가정과 없는 가정이 다른 것과 비슷하다. 지혜로운 노년기의 부모는 직접 자신이 하던 일을 서서히 아들, 딸들에게 물려주고 배후에서 질문도 받고 도움을 준다. 사회 일도 그렇게 되어야 한다. 그때 노년기의 지도자들이 갖추어야 할 정신적 자산이 넓은 의미의 지혜인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죽을 때까지 그 직책이나 지위를 가지려 하지 않는다. 로마의 교황은 옛날부터 종신직이었던 것 같다. 그러나 교회를 사랑하고 위하는 교황은 자신의 건강과 맡은 책임의 한계를 느끼며 생전에 그 자리를 내놓는 절차를 택했다. 그것이 사회를 위한 책임자의 지혜인 것 같다. 최근에 우리는 영국 왕실의 경우를 자주 언급한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재위 기간이 너무 길어 왕세자가 왕위에 올라보지 못하고 생애를 끝내면 어떻게 하는가 하는 여론들이다. 우리는 그 내막을 모른다. 대개는 후임자를 더 유능한 일꾼으로 육성하고 일하게 하는 것이 일반 사회에서는 정상적인 과정이다. 그렇다면 노년기에 필요한 지혜란 어떤 것인가? 가장 중요한 것은 책을 읽거나 공부를 해서 지식을 넓혀가는 일이다. 70대에 갖고 있던 지식을 접거나 축소하지 말고 필요한 지식을 유지하거나 넓혀가는 것이다. 아는 것이 뒤지게 되면 후배나 동료들 사이에서 처지게 된다. 그리고 지식을 넓혀가는 노력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책을 읽는 즐거움을 더해갈 수도 있고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강의나 강연회에 참석하는 일도 필요하다. 후배들과 자리를 같이 하면서 지식을 나누어 주기도 하고 받아들이는 것도 즐거운 일이다. 안 하다 보면 내 지식이 축소되기 쉬우나 여유 있게 노력하는 자세만 갖추면 지적인 후퇴는 방지할 수가 있다. 오래 사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2011년 3월이었다. 내가 한림대학교에서 일송상을 받게 되었다. 대학에서 내정한 후에 연락이 왔기 때문에 감사히 수락하게 되었다. 수상식이 끝나게 되면서 답사를 할 순서가 되었다. 특별히 준비한 내용이 없어 다음과 같은 얘기를 했다. 상을 받게 된다는 영광스러운 마음은 있었으나 내가 받을 자격에 있는가를 반성해 보았습니다. 특별한 직책을 맡은 일도 없었고 남다른 업적을 남긴 바도 없었습니다. 나보다 훌륭한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상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 하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 가지 생각만이 떠올랐습니다. 오래 사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준다면 받아도 되겠다고 마음의 위로를 받습니다. 라고 했더니 모두가 웃었다. 그러나 반성해 보면 그것이 내 진심이었다. 물론 나보다 더 많은 고생을 치른 사람들도 있었다. 우리 모두가 무겁고 어두운 역사의 험난한 길을 밟아왔기 때문이다. 개인적으로도 그랬다. 지금은 건강과 장수를 누리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한평생 잊지 못하고 살아온 어머니의 얘기가 있다. 우리 장손이 20살까지만 사는 것을 보았으면 좋겠다는 말이다. 또 너무 가난한 한평생을 보냈다.
가진 것도 없으면서 탈북과 전쟁으로 모든 것을 잃었다. 오랫동안 두 동생과 6 자녀를 위한 책임을 지고 살아야 했다. 그러나 지금은 그 모든 짐을 풀어놓은 셈이다. 내가 떠날 때까지 살아갈 준비는 되었기 때문이다. 건강, 가난, 둘 다 타고난 인생의 짐이었으나 그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을 때까지는 고생의 연속이었다. 그보다는 환경에 따르는 사회적 고생이 더 많았다. 나라를 빼앗긴 후 36년의 일제강점기를 보냈다. 신사참배 문제로 학교를 자퇴해 보기도 했다. 그때가 중학교 3학년이었다. 대학을 끝내면서는 일본 군대로 끌려가는 학도병 문제로 절망 상태에 빠졌던 체험도 아직 생생하다. 해방의 환희는 너무 짧았다. 2년간 공산 치하의 세월에는 일제의 강점기보다도 더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어야 했다. 자유를 위해서라기보다는 살아남기 위해 탈북을 했다. 나에게는 고향을 잃은 것만이 아니었다. 다시 찾은 조국의 반을 빼앗긴 슬픔을 안고 목숨을 건 대한민국 애로의 탈출이었다. 대한민국이 없었다면 어디로 갔을까?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대한민국의 한없는 혜택을 받으면서 살았다. 6.25 전쟁과 4.19 혁명은 눈을 감을 때까지 잊을 수 없는 고뇌의 짐이었다. 대한민국의 운명이 우리나라의 운명과 하나였으니까. 그 후에 경제적인 정착과 정치적 민주화 운동은 대학 생활과 직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편하게 마음 놓고 살아온 날들이 얼마나 있었는지 모르겠다. 우리들 모두에게 주어진 역사에 무거운 책임이 있다. 그렇다고 해서 내 인생이 불행했거나 무의미한 고생이었다고는 생각지 않는다. 지금은 남부럽지 않은 건강을 누리면서 일하고 있다. 부하지는 않으나 경제적 욕망은 떠나간 지 오래다.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다 나보다 행복하게 잘 사는 것을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마음이다. 같은 고생을 하기 위해 다시 오라면 내가 미수를 맞은 해에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 지역을 다녀왔다. 긴 기간이었기 때문에 교포들을 위한 강연회 외에도 여행을 즐기는 열흘쯤을 세 딸들과 같이 보냈다. 여행 중에 하루였다. 저녁을 끝내고 커피를 마시는 시간이었다. 막내딸이 서울에 있는 가족들 생각도 나고 먼저 세상을 떠난 어머니가 그립기도 했던 것 같다. 나는 가끔 우리 엄마가 조금만 더 지혜로웠다면 그렇게 고생할 필요가 없었는데 하는 생각을 하곤 해. 라고 말했다. 내가 엄마가 어때서? 라고 물었더니 여기 와서 아들, 딸 하나씩 둘만 낳아서 키우는 것도 그렇게 고생스러운데 무엇 때문에 우리들 6씩이나 키우느라고 많은 고생을 했는지 몰라. 지금 같았으면 안 그랬을까? 라는 것이다. 내가 그런 얘기는 하지 마라. 엄마가 고생스럽다고 너희들을 낳지 않았다면 너희 둘은 세상에 태어나지도 못했을 것이다 라고 했더니 그 얘기가 아니고 얘들을 키우면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 같은 것들을 위해 엄마가 얼마나 애 태우면서 고생했을까 하고 생각하면 눈물이 나곤 해. 그것도 전쟁 도중에 먹을 것도 부족하고 우리들 옷을 장만하느라고 엄마도 여자인데 한 번도 옷다운 옷도 못 입어보고 좀 더 오래 사셨다면 큰절이라도 하면서 엄마 이제는 우리들도 철이 들었어. 정말 미안하고 고마워 라고 용서라도 빌고 싶어 라면서 말끝을 흐렸다. 다른 두 딸도 공감이었던 모양이다. 말이 없었다. 한참 뒤에 큰딸이 고생이야 어머니보다도 아버지가 더 많았지. 그래도 우리는 모두 웃으면서 그 세월을 보내지 않았어? 라고 말했다. 나도 그래도 그때가 제일 행복했었다.
엄마도 또 같은 고생을 하기 위해 다시 오라면 서슴지 않고 웃으면서 올 것이다 라고 말했더니 그건 그래. 그때 그 고생은 했어도 행복했던 것 같아. 세 딸의 같은 대답이었다. 내가 그 고생 속에는 사랑이 있었거든. 너희들도 인생을 살아보면 사랑이 있는 고생이 가장 값진 행복한 인생인 것을 깨닫게 될 거다. 엄마는 이미 그 인생을 끝냈고 라고 말했다. 모두 그 얘기는 더 하지는 않기로 약속한 듯이 화제를 돌렸다.